이 좌파들이 할 줄 아는 게 선전선동밖에 없죠. 그거는 뭐 공산당 130년 역사를 통해서도 입증이 되고 있는데, 이 선전선동의 핵심은 뭐냐면 어느 정도는 팩트를 집어넣고서 거기에다가 지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덮어 씌워가지고 이 가짜와 진짜를 막 혼합을 해놔가지고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만드는 게 선전선동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최기상이라는 자, 이 자가 지난번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은 그런 최소한의 팩트를 섞어서 뭘 해서 설득력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것조차 없어요. 그야말로 막가파식 선동을 해대고 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참 지난 일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윤철이라는 자가 이제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로 지명돼서 청문회를 하던 그 자리인데 구윤철이를 상대로 이 자는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이 최기상이라는 자가 이제 막 떠들어댑니다. 떠들어대는데 이런 식입니다. 자, 재벌 회장이 있습니다. 최기상의 말입니다. 재벌 회장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사는 분이 밥을 해서 밥을 먹입니다. 참 더럽고 천박하죠. 같이 사는 분이 뭐야? 같이 사는 분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자한테는 무슨 가정이니 무슨 이거 전통적인 윤리니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남편과 아내를 같이 사는 사람, 같이 사는 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해서 밥을 먹인대. 그러니까 요 짧은 요 한마디에서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을 전부 밥하는 사람으로 폄하하고 조롱을 해버렸어요. 자, 그 다음 줄입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차를 태워서 회사를 데려다 줘요. 회사에 가면 회사 직원들이 다 일을 도와주죠. 그러니까 재벌 회장의 일을 도와주죠. 자, 운전하시는 분이 차를 태워서 회사를 데려다 줘요. 마치 이 운전기사를 노예처럼 생각하고 직원들을 무슨 노비처럼 딱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자, 회사에 입사를 하면 저는 뭐 회사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뭐 상식적으로 회사에 입사하면 자기 직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 기사는 나는 기사 일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취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사가 거기에 회장님 차가 됐건 뭐 재벌 회장 차가 됐건 뭐 무슨 저 상무차가 됐건 또는 공무로 무슨 사무 보는 사람을 태워서 가건 그건 자기 직분 아니에요. 그런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운전하는 분이 차를 태워서 회사를 데려다주고 회사에 가면 회사 직원들이 다 일을 도와주고 끝나고 나면 또 운전기사분이 차를 태워서 집에 데려다주고 집은 청소 누가 다 해놓고 밥도 누가 줍니다. 그러면 재벌회장은 그분들한테 돈을 주죠. 나 참. 이런 식으로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이 가정, 직장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그냥 폄하해버려요. 그리고 아니 오너니까 당연히 고용한 사람들한테 월급 주잖아요. 그 회장이 다 불러갖고서 용돈 주듯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재벌회장이 그분들한테 돈을 주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돌봅니까? 재벌회장이 직원들을 돌봅니까? 수많은 시민들이 재벌회장을 돌봅니까? 누구누구를 돌봐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재벌회장을 돌보는 것처럼. 돌보는 게 어디 있어요? 돌보는 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사회가 돌보는 것이 돌보는 것이지 이건 다 자기 직분에 맞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자가 재벌회장은 돈밖에 안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벌회장이 1년에 돈을 200억 받아갑니다. 정당합니까? 근거가 뭐가 있다고 알고 계세요? 200억 받는 만큼 일을 하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200억 받아갈 근거를 못 댑니다 하셨는데 이게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뭐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거조차 모르는 아주 무식하고 천박한 주장들이죠. 이자의 말은 이런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연구소에서 연구할 때의 1시간과 그 연구소를 지키는 경비원의 1시간이 똑같다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재벌 회장이 수십억짜리 또는 수백억짜리 또는 때로는 수조짜리 수십조짜리 투자를 결정하는 그 1시간과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의 1시간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 똑같은데 왜 재벌 회장은 수백억 가져가냐, 이 사람은 수백만 원밖에 안 가져가는데 라고 떠들어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 국회 경비회하고 똑같이 가져가야지. 너희들이 하는 게 뭐 있다고? 너희들이야말로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서 밥 해주는 사람이 밥 해줄 거고, 집에 나오면 기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차 태워줄 거고, 심지어는 의원회관에서 본회의장까지 한 200~300m도 기사가 대기해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밤늦게까지 술포 마실 때도 기사가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집에 데려다 주고. 그런데 바로 너희들한테 국민들이 세금으로 돈 갖다 주잖아. 너희들이 부리는, 종처럼 부리는, 온갖 갑질하면서 부리는 보좌관 비서든 너희들이 돈 주는 게 아니야. 국민 세금으로 국회에서 주는 건데도 마치 너희들이 주듯이 마음에 안 들면은 너 그만두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 너희들. 지금 누구한테 할 소리를 지금 이렇게 퍼붓고 다니는 거야. 이자의 발언은 뭐 천박하고 무식할 뿐만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질서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밥하는 것을 밥하는 사람이 밥해준다고 표현하죠. 회사에서 자기 직분에 맞게 뭐 기사 일을 할 수도 있고 무슨 생산직을 할 수도 있고 사무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재벌회장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표현하죠. 이런 식의 이 마인드, 멘탈리티,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이거야말로 기존 질서를 전부 다 부정하고 뒤집어 엎겠다고 하는 좌파들의 막가파식 선동이에요. 가족도 해체해야 돼. 회사도 해체해야 돼. 왜? 사유재산을 부정해야 되는데. 국가 권력도 해체해야 돼. 공산당만 유일한 존재야. 그런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자가 이렇게 막 쏟아 넣으면, 정말 오물처럼 이 입에서 막 쏟아내면 이게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딱 반론을 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자가 갖고 있는 이 그 기본적인 멘탈리티와 마인드가 저 뿌리 깊이 가정과 사회 질서를 부정하고 이 시장 경제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좌파의, 그것도 얼치기 좌파의 이 무식하고 천박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꿰뚫고 통쾌하게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실력이 자유파 정치인들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럴듯하지도 않은 막가파식 선동인데도 이게 먹히는 거예요. 네. 좀 더 실력을 키워야 돼요. 네. 우리 자유파가 뭐 저것들 뭐 욕하고 그럴 거 없어요. 자유파가 실력을 좀 키워야 돼요. 자유파가.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최동석 이자의 그 말을 쭉 보면 이재명이보다도 더 이재명스러운 자. 예, 이거 그런 자가 있네, 진짜. 최동석 이자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연방국가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자가 말하는 연방국가는 뭐냐면 지금 17개 광역이 있잖아요. 이거를 한 10개 정도로 좀 키워가지고서 이 10개가 각각 독립된 국가처럼 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연방 국가가 된 다음에 북한도 또 하나의 연방처럼 그래야 북한이 흡수 통일 당할 거라고 하는 걱정을 버리고 통일로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했어요. 너무 황당해서 이거 뭐라고 그런데 이제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요. 장효천 국가지역경쟁력 연구원장은 아니 지방 분권은 그거는 행정적 차원이고 지금 최동석이가 얘기하는 것은 연방제 이거는 정치 제도와 관련된 것이고 정치 체제와 관련된 것인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걸 이렇게 뒤범벅으로 섞어 놓으니까 정말 황당한 주장이 나오지 않냐. 차동석이는 뭐 문재인이 조국이 아주 무능하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 문재인하고 조국이가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들고 끼리끼리 만난 무능한 자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온갖 욕설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아주 대표적으로 인사에 실패했다고 하면서 사례를 들기를 이낙연이 정세균이 윤석열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전부 다 인사에 실패한 참담한 수준이었다. 전근대적으로 지기하고 가까운 사람 임명하다 보니까 인사 참사가 났다. 이게 좀 문재인이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이재명이한테 촉각하게 맞아 들어가는 비판인지 모르겠네. 자, 무능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끼리 논다 하면서 문재인이 조국이 사진 올려놓고 무능한 사람들끼리 서로 존경한다고 한다. 돌아버리는 거지. 뭐 이렇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호에 대해서 지금 정무수석인데 우상호에 대해서 20년 동안 이한열 열사 끌어안고 있는 그거 하나로 해먹었다. 이한열은 1990년인가요? 시위 도중에 연세대학교 앞에서 체류탄을 맞아서 죽었는데 그때 그 이한열이 죽을 때 연세대학교 학생회장이 우상호였어요. 그 사진이 있는데 체류탄에 맞아서 쓰러진 이한열을 이제 부둥켜 안고 있는 그 사람이 우상호였는지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우상호가 이한열이 죽을 때에 연세대학교 학생회장으로 연세대학교 학생운동을 이끌었기 때문에 늘 이한열 해요. 그건 이한열은 우상호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의 운동권이면 다 이한열을 열사라고 부르면서 하죠. 이제 그거를 이 최동석이는 이렇게 아주 모멸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우상호 20년 동안 이한열 열사 끌어안고 그거 하나로 해먹었다. 또 법무장관하고 있는 정성호,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성호 같은 인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왜 이리 XX 같은가? XX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또 이 최동석 기자가 조시대 대법원장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잖아요. 대법원에서. 그걸 가지고 무사하지 못할 거다. 조희대 이번에 죽을 거다. 이재명 죽이려다가 지가 죽는다. 그러면서 같이 파기환송한 10명의 법관들이 있죠. 조희대 외에도 9명이 더 있잖아요. 이 9명을 향해서 사법 쿠데타를 했다. 이 대통령한테 덤비면 죽는다. 얘네들도 사법 쿠데타의 중요 임무 종사자야. 다 썩은 거지. 더 말로 해서 뭘 해. 대법관 14명 중에 10명이 썩었는데.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41% 득표했습니다. 최동석이는 대선 때 김문수 후보 뽑은 국민들 우매하다고 표현했어요. 이들은 정치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 41%가 우매하고 정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군요. 제 기억이 조금 정확하지가 않네요. 아까 우상호 얘기하면서 했던 이한열은 1987년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이 체류탄에 맞은 후에 이종창이라는 사람한테 부축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호는 이 이한열의 영정을 들고 서 있는 사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관계 벌써 한 40년 전 일이라서 저도 좀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를 뽑은 41%의 국민들이 우매하니까 정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이재명이 형수한테 욕설한 사건, 이거는 국정원이 이재명의 형을 부추겨서 생긴 일이다. 욕설을 한 것까지는 부인을 못하네요, 이자가. 근데 욕설을 국정원이 그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를 부추겨서 생긴 일이다. 자, 이 최동석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자, 박상혁이라는 자는 혁신하고자 과감하게 이런 전문가를 등용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거든요. 야, 혁신도 진짜 더럽게 하려고 그러네. 문진석이라고 하는 수석 부대표 있어요. 대통령도 충분히 고민하고 임명했을 테니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이보다 더 이재명스러운 건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최동석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다. 5년 너무 짧다. 헌법을 바꿔서라도 길게 해야 한다. 또 김혜경 여사가 2022년에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한 거 대한민국의 문명을 한 차원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이 최동석이는 이재명의 대선 유세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한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칼럼을 하면서 제가 최동석에 대해서 더 제 입이 더러워질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점은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최동석이라는 자가 이게 거의 이 제정신이 아닌 자인데 이런 자를 아직도 이 수많은 정말 망언, 폭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도 이재명이는 이 자를 계속 안고 가잖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니 뭐 다 대통령이 뜻이 있겠거니 하고 그냥 덮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 최동석의 수많은 망언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만약에 우리 쪽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면 한동훈이는 그거 가지고서 길길이 날뛰었을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저것들은 뭐 이재명이가 김대중 똘마니들을 막 숙청하고 뭐 문재인 똘마니들을 숙청하고 뭐 지그들끼리 그래도 일단 자유우파 진영과 전선이 구축되어 있을 때 자기 쪽 진영에서 뭔가 이게 이런 일이 터지면은 일단 감싸주려고 그래요. 방어해 주려고 그래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르다고요. 이게 저 종북주사파 저것들의 무서운 점입니다. 뭐 저는 최동석이 곧 잘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거 최동석이 잘려봤자 그 뭐 허접한 것 하나가 천박한 것 하나가 그냥 잘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강선우 저게 잘리고 이진수이가 잘려서 뭐 무슨 전국의 상황에 무슨 큰 변화, 이재명이 지지율 조금 떨어진 거 말고 별거 아니에요. 이걸로 무슨 전국의 국면이 확 바뀐다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동석이 하나 뭐 잘린다고 해서 뭐 큰일 날 것도 아니고 저 이재명 종북주사파 권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저는 그리고 저는 곧 잘릴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들 종북주사파 개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칼질 안 해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봐요. 일단 정 못 버티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자를 경우에도 배려를 해주면서 잘라요. 이게 종북주사파의 무서운 점이죠. 이게 우리 자유파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점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정말 통렬히 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사건적 계기로 좀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정론일침입니다. 저는 백기 항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백기 항복을 하고 얻어낸 15%. 관세 협상에 타결된 직후에 이재명이는 큰 고비를 넘었다. 주요 국가 동등하거나 우월한 여건이다. 이재명이가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개딸들이 일제히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정신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이라는 정책실장이 나와서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을 대우를 받을 예정.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해봐야 아는 거예요. 또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든 것을 미국의 요구대로 또 미국의 요구보다 더 많이 내놓고 그리고 15%를 간신히 받아낸 협상인 것 같습니다. 아주 참담한 실패죠. 만약에 이런 정도의 아주 정말 허접한 협상 결과를 우리 보수 정권에서 갖고 왔다면 아마 그날로 저 좌파들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촛불 들고 아마 투쟁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나마도 이재명 종북 주사파 개딸 권력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재계가 총동원됐어요. 이재용 삼성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류진 정경련 회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미국에 가서 다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든 15%를 얻어내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미국은 4천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해 왔고 이재명 권력은 2천억 달러 플러스 알파를 갖고 밀당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3,500억 달러 투자가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가 거의 미국 요구대로 굴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정말 반미 집회와 시위가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 종북 주사파 권력의 핵심인 민노총 이런 좌파 단체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쌀시장 개방을 반대한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농어민위원회가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임미애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9명이나 미 대사관 앞에 항의 집회 시위에 참석했는데 미국의 추가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는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을 짓밟는 행위고 농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반미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동맹관계 신뢰와 약속을 헌시착처럼 저버리는 자국 우선주의를 매우 무례하고 공세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를 향해서 자국 우선주의를 무례하게 공세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집회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같은 이 좌파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반미 집회를 한 겁니다. 자, 제가 이 백기 항복을 했다. 그리고 간신히 얻어낸 게 관세 15%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립 서비스 한마디였다. 이건 그야말로 참담하고 처참한 외교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 아시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직접 한미 무역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 전문을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이 악마가 숨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에 동의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를 위해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자, 이 3,500억 달러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한다 그랬어요. 트럼프의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투자처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런 항복문서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3,500억 달러를 내는데, 그런데 그 돈을 내는 우리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직접 투자처를 선정해서 3,500억 달러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발표가. 또한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LNG 또는 다른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숨어있는 악마가 있어요. 나아가, 트럼프의 얘기입니다. 나아가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500억 외에 더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알파입니다. 3,500억은 우리가 만들어 갖고 미국에다가 갖다 주면 트럼프가 알아서 투자처까지 선정해서 쓰겠다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로 한국 기업의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추가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이 트럼프의 이 SNS 글은 그런 겁니다. 제가 미스리딩 하는 게 아니라면, 잘못 읽는 게 아니라면 이 문면은 그런 뜻입니다. 3,500억 플러스 알파를 현금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3,500억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트럼프가 직접 투자처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 목적으로 한국이 그 외에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는데, 그러면 총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이 총액은 향후 2주 이내에 이재명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올 때 발표될 것입니다. 이재명이 불러서 직접 총액에 대한 협상을 트럼프가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마치 청구서 내에서 받듯이, 그러니까 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립서비스 한마디 딱 해줍니다. 또한 나는 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딱 요 한마디예요. 요 한마디 들으려고 3,500억 달러를 거의 곡물 바치듯이 진상하는 합의를 해놓고 저것들이 이겼다고 지금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악마가 하나 더 숨어 있어요. 뭐냐?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 농업 괄호 열고 농산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의 김영범이라는 정책실장은 쌀시장 개방 압력이 거셌지만 우리가 막아냈다, 소고기도 막아냈다, 추가 개방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이게 김영범 정책실장의 말이 지켜질까요? 지금 트럼프는 그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얻어낼 거 다 얻어내고, 이게 미국의 협상 전략이 다른 나라 먼저 다 타결하면서 전부 15%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15% 못 지키면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15%에 사활을 걸게 만들어 놓고, 좋아, 15% 줄 테니까 뭐 갖고 올래? 다 갖고 와봐 해서 3,500억의 투자를 트럼프가 직접 투자처 선정하겠다고 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더 투자하기로 합의를 끌어냈어요. 그리고 농산물 시장 개방은 포괄적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자동차, 트럭, 농업, 농산물 포함한 미국산 제품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제가 이 합의를 완전히 백기항복하고 무릎 꿇고 간신히 얻어낸 15%, 그리고 간신히 얻어낸 축하 립서비스다. 이거야말로 외교사의 길이 남을 처참한 참패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 자유파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인데요. 트럼프가 8월 1일부터 브라질의 구리 제품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브라질이 나옵니다. 이 백악관이 설명을 합니다. 이 구리 제품에 대한 50% 관세는 어떤 거냐? 구리로 만든 파이프, 구리로 만든 와이어, 구리로 만든 봉, 판, 튜브 등 반제품과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과 그 다음에 관, 이음새,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에 부과된다. 구리가 들어가는 거의 모든 제품에 관세 50%를 매긴다는 겁니다. 브라질 제품에 대해서. 그런데 자, 왜 브라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혹한 관세를 매기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의 최근 정책, 최근 관행, 최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극심한 위협을 낳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백악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번 행정명령은 구리 제품 50% 관세라는 행정명령은 보스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 수천 명에 대한 브라질 룰라 정부의 정치적 동기로 시작된 박해, 협박, 괴롭힘, 검열, 기소가 브라질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임을 확인한다. 그래서 관세 50%를 매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플라이츠가 또 모스탄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이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스나루 대통령과 뭐가 다릅니까? 트럼프는 그간 여러 차례에 보스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강력한 지도자, 조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보스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브라질 사법당국의 기소를 정치적 박해라고 비판을 해왔어요. 심지어 이 보스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연방 대법관을 미국 재무부가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 사람 미국에 혹시 재산이 있으면 동결됩니다. 보스나루 대통령에 대한 이 브라질 룰라 정부의 이러한 탄핵은 심각한 마녀 사냥이다. 그러니까 관세를 정치적 이유로 50% 매겼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 권력의 심각한 인권 탄압을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모스타는 심지어 한국에 와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인권 탄압의 경험을 직접 겪고 미국에 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 타결된 이 처참한 이 통상협정의 이 정말 참패인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가 미국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이재명이가 종북 주사파들이 개딸들이 정신승리를 구가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은 훨씬 더 심각한 양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자, 정론 1침이었습니다. 네, 정론 1침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이 최대 피해국이 됐다. 한국이 미국의 실효관세율을 50배 이상이나 더 물게 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대 피해국이 됐다. 일반관세 15% 미국이 일본과 EU에 부과한 15% 관세를 우리도 받게 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내용을 따져보면 우리가 최대 피해국이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는 제가 어제 전해드린 트럼프가 직접 그 SNS에 올린 글에서 자동차, 트럭 그리고 농업 가로 열고 농산물 완전 개방을 하기로 했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의 부하들은 쌀 시장,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협상회에서 타결해갖고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의 얘기와 대통령실의 얘기가 완전히 이렇게 다르냐. 또 대미 투자금의 수익 배분 등의 문제에 있어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90%의 이익을 미국이 가져가기로 했다고 주장했는데 뭐 이런 굴욕적인 협상이 다 있냐. 아니다. 뭐 우리가 상당 정도 이익을 가져오게 돼 있다. 뭐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가 이 투자 프로젝트 3,500억 달러는 내가 직접 선정하겠다. 그리고 추가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래서 3,500억 플러스 알파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일반 관세 15%를 얻는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너무나 많은 것을 거의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백희 항복하듯이 이렇게 협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협상이라면 아무나 가서 그냥 도장 찍으라는 대로 찍으면 되는 거죠. 특히 15% 수치를 가지고서 지금 저 좌파들이 정신승리를 구가하고 있는데, 차만 하더라도 일본은 원래 2.5% 관세가 있다가 15%가 됐으니까 따지면은 12.5%의 관세 인상이 있는데 비해서 우리 자동차는 0%였는데 15%가 됐다. 이게 어떻게 똑같은 협상이냐 라고 하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경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동차 수출 경쟁력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크게 고전하게 될 것이다 고 하면서 사실상 실패한 협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번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하기로 했다. 플러스 알파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거는 우리나라 GDP 대비 약 20.4%에 육박하는 엄청난 돈인데, 같은 15%로 맞춘 일본은 GDP 대비 13.1%, 5,500억이라고 하는 게 GDP 대비, 경제 규모가 다르니까 실제로 투자하는 그 돈의 비중이 GDP 대비 약 13.1%. EU는 GDP 대비 6.9%. 그런데 우리는 3,500억만 하더라도 GDP 대비 24.4%에 육박한다. 이래놓고 이걸 무슨 선방한 협상이라고 이게 거짓말하는 게 말이 되냐? 단순히 상호 관세를 기존보다 낮췄다. 25%를 통보를 받았다가 지금 15%로 내렸다는 걸 가지고 낮췄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건 통보예요. 미국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거예요. 협상도 아니고. 그래서 단순히 상호 관세를 15%로 맞췄다고 선방했다. 이야말로 통상에 대한 무지다. 숫자 가지고 국민 현혹시키지 마라. 이런 논평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일본과 동등하려면 최소한 자동차 관세가 12.5%로는 내려갔어야지. 이래놓고서 무슨 선방이냐. 이런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일본, EU와 동일하게 15% 세율을 적용받으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보는 거다. 협상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했다.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를 더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데 결국은 4,500억 규모의 투자다. 이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돈을 미국에다가 투자하겠다는 뜻이다. 이게 이래놓고 무슨 선방이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특히 이 관세 협상은 이렇게 일단락 된다 하더라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8월 4일 본회의에서 강행하겠다고 하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법안, 이렇게 되면 산업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를 리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이 최악의 이 관세 협상 참패에 이어서 이런 악법들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실현되면 한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나경원의 주장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트럼프가 이재명이를 워싱턴으로 와서 날 보러 와도 좋다 이렇게 정말 선심 쓰듯이 허락을 했는데 이재명 개딸들은 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침내 트럼프로부터 인정받게 됐다고. 참. 자, 이번에 관세 협상을 하면서 방위비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에 대한 얘기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권 문제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이 언젠가는 거론할 문제, 그리고 이미 거론하고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인권 문제,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방위비 분담 문제, 또 이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이 수많은 악법 문제, 이거 밑에 것들하고 얘기할 일이 아니다. 이재명이랑 직접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놓고 트럼프식으로 하나하나 카드 들이밀면서 얘기할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의 그 대참패로 나라 경제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그 정치적 압박, 추가 청구서죠. 이걸 과연 이재명이가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대참패로 끝난 관세 협상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트럼프 앞에 끌려가서 이재명이가 이런 청구서를 받아들였을 때,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인권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강력한 주장이 제기될 때 이게 이재명이가 과연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점이 더 걱정도 되고 관심이 됩니다. 네, 축산업 규모는 농업 생산액의 42%고 과수농가 규모는 농업 생산액의 약 10%. 네, 아마 그 농가 수는 그보다 훨씬 더 과수농가가 많을 겁니다. 규모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상회담은 관세 협상이 아닙니다. 관세 협상은 뭐 이재명이가 찍소리도 못하고 나서지 않아도 어쨌든 뭐 경제 책임자들이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상회담은 지 대신에 누굴 대신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훨씬 심각한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승리에 빠져 있는 이 종북 주사파 개딸들한테 이재명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이 통상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이빨이 흔들려서 그리고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인 줄 알더라. 가만히 아닌가? 나 가만히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안 했던 것이다 이랬어요. 알긴 안 해. 이재명이가 말하면 당연히 국익에 손상이 오지. 그러니까 알긴 알아 이자가. 지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스스로도 자인하듯이 이재명 자체가 리스크라니까. 한국 경제와 한국 안보에는. 이재명 그 자체가 리스크라고. 이재명이가 지가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재명 그 자체가 한국 경제의 리스크고 한국 안보의 리스크고 한국 외교의 리스크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쌀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백악관과 이재명이 쪽의 얘기가 정면으로 지금 다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보다 장관 말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야, 이것들 정말 막가자는 것이네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어제 우리 지피지기 코너에 권유 대표가 나와서 아주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해서 전해드렸는데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은 15%의 관세를 내게 될 것이며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oviding historic market access to American goods like oats and rice라고 되어 있어요. 쌀 그리고 자동차와 쌀 시장에 대한 역사적 개방이 이번 협상 과정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그리고 농산물을 포함한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발언과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의 발언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것들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미국 측에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게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라는 자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무슨 재주로 다시 이재명이한테 들러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송미령이라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금도 이재명이 밑에서 그 장관 짓을 하고 있는데 이 자가도 이게 쌀, 소고기에 대해서 추가 개방 없다. 그러면서 이자가 뭐라 그랬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표현은 정치적인 수사다. 정치적인 수사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 강유정이라는 자가 나섰어요. 대변인이죠. 이 자가 쌀 추가 개방 없다. 미국의 오해인 듯하다. 미국 측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아닐까? 영어로 발표된 협상문에 한국 쪽이 자기들이 더 정확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것들이. 그러면서 이 김용범이라는 자, 어떤 얘기까지 했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협상을 책임진 강요들과 대화. 트럼프는 그냥 정치적으로 뻥치는 거고 실제로 협상은 장관들이 한 거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누구를 상대로 협상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결정은 누가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 결정을 또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이것들은 이 이재명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장관 간의 합의가 진짜로 중요한 거야. 트럼프보다 상무장관이 더 중요해? 예. 이재명 밑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발언한다는 사실 자체를 트럼프가 정확하게 보고받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주 내로 부르겠다고 했던 이재명이를 3주쯤이나 돼서 부를 것 같고 그것도 확실치가 않은데 불러놓고 아마 이재명이한테 물어볼 겁니다. 야, 네 밑에 그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나보다는 내 밑에 있는 장관 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하던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너 나 만날 필요 없잖아. 장관 만나고 가. 장관 만나고 가. 나보다 장관들이 더 중요하다면.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신 에치슨 라인을 막아요. 예,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우리로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미 국무부의 성명이었습니다. 1950년 1월에 에치슨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극동 방어선은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와 필리핀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극동 방어선에 한국과 대만이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에치슨 선언이 있고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소련의 허락을 받고 중공의 협력을 약속받은 김일성이가 전면 남침해 들어온 겁니다. 이런 에치슨 라인이 새롭게 다시 발표될 수 있다. 미국의 이 동북아시아 전략의 방어선에 한국이 대만이 다시 소외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건 심각한 한반도 안보 위협 사태가 되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한 2달 동안에 전 세계 국가 정상들을 상대로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걸 이제 거의 해치웠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 트럼프가 해결할 문제가 안보 현안에 관한 협상이에요. 그런데 이달 말에 이 트럼프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을 담는 새로운 국방 전략도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계속해서 한미동맹에 소극적이고 중국에 쉐쉐거린다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저런 한국을 왜 계속 우리가 방어선 안에 집어넣고 우리 일처럼 해야 되냐, 아예 방어선 바깥으로 던져주자라고 하는 주장이 심상치 않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결론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트럼프가 이재명을 워싱턴으로 불러서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물어볼 것 같아요. 이재명이한테. 너 우리 편 할래? 중공 쫄다고 할래? 네가 중공 쫄다고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방어선에서 너네 바깥으로 내줄게. 알아서 잘 해봐. 이런 폭탄 선언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에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만, 한국이 방위선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어요. 또 트럼프 2기 국방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정책차관은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은 팽창하는 중국 패권에 맞서기 위해 유럽의 전략 자산을 아시아에 집중시켜야 한다. 중국이 문제다 이거예요. 중공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대만과 한국은 지금 미국이 직접 방어를 해줬는데 그동안 70년 동안. 그런데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개입만 해도 되지 않냐. 지금 주한미군의 주 목적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거였는데 미국은 완전히 관점이 달라졌어요. 아니 그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라고 하는 게 중국을 견제하는 게 주 목적이지 뭐 북한이야 뭐. 근데 중국 견제에 소극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그 비용과 그 부담을 계속 떠맡을 이유가 뭐 있냐. 이제 한국이 직접 알아서 방어하라 그래라. 국방비 5% 이상 쓰라 그래라. 이게 다 신 에치슨 라인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트럼프는 중공 저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포위해야 되지만 김정은이 저거는 뭐 얼란데 뭐 내가 불러서 쉽게 다룰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트럼프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과의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이가 미국 본토는 확실하게 우리가 공격 안 하겠다는 약속만 얻어내면 뭐 김정은이가 북한을 남한을 공격하건 말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랑 만났을 때 야 좋아 너네가 만든 핵무기 그 사실로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 괴롭히지 마.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가 나온들 뭐가 이상하겠어요. 통미봉남 전략이 그대로 먹히는 거죠. 이 에치슨 라인이 1950년에 발표됐을 때도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일본이 있으니까 일본 바깥에 한국, 대만까지 우리가 방어선을 확장해서 우리가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이 똑같아요. 지금 일본은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일본과 미국과 똑같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필리핀까지 가세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일본과 필리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뭐 굳이 골치 아픈 믿기도 어려운 문재인이보다 더 심한 것 같은 이 쉐쉐거리는 이재명 정권을 상대로 우리가 그 부담을 다 안고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냐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트럼프가 이재명이를 워싱턴으로 불러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김정은이나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들 입장에서는 전작권 환수, 종전선언 이런 걸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무슨 대한민국 체제 수호에 무슨 관심이나 있습니까? 관심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 아닙니까? 완전히 이유는 다르지만 트럼프와 이재명이가 그런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그런 차원에서 엉뚱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는 치명적인 칼이 될 수도 있다. 매우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정말 처절하게 느껴야 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세금 2조 5천억 더 거두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증시에서 116조가 증발이 되어버렸어요.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코스피가 3.9%가 급락했습니다. 액수로 116조가 없어진 겁니다. 저 이재명 것들이 발표한 이 세제 개편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증권거래세율을 윤석열 정부에서 내리고 해서 0.15%로 내린 것을 다시 0.2%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한 번 거래할 때마다 0.2%를 증권거래세로 계속 내야 돼요. 그다음에 주식 양도세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올렸는데 그것을 10억 원으로 다시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식 양도세를 엄청 많이 물게 될 대주주들은 이게 10억 원 이하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팔아치울 거라는 겁니다. 연말 돼서 세금 부과되기 직전에 다 팔아치워서 10억 원 이하로 만들어야 세금을 덜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 매기기 직전에 투매가 벌어지고 그러면 그것이 증시의 폭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은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한테 주가 폭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걱정과 우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 걱정 때문에 116조가 증발돼 버린 거야. 단 하루 만에.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해서 증권거래세 0.2%로 다시 올리고 그리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고 요걸로 해서 얻어질 세수 증대 그렇게 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더 거치냐가 계산 나왔는데 이게 2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1년 내내 거두어서 2조 5천억을 하기 위해서 하룻밤 사이에 116조를 날려버린 겁니다. 이거는 무슨 정책도 아니고 증시만 이렇게 폭락한 것이 아니라 환율도 급상승해 버렸어요. 1,400원을 올라갔습니다. 1,400원 기록한 마지막이 5월 14일이에요. 두 달 반 만에 다시 1,400원으로 올라버렸어요. 얼마나 불안하면 한국 경제가 원화 가치가 얼마나 불안하면 이렇게 되겠냐고요. 이렇게 되자 한 투자자가 분노의 청원을 올렸어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을 올렸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다 팔아버리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다.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내 시장,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내 시장 거래하겠냐. 미국 시장,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이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내 시장에 머물고 있겠냐. 그냥 엔비디아 몰빵하는 게 낫지. 그럼 전부 미국 시장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 가는 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무슨 수로 막습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면 우리 주식 팔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소액 투자자들이 뭐 돈 쌓아놓고 투자합니까?
삼성에 투자했던 거 팔아가지고 엔비디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투매 물량이 쏟아지니까 증시가 폭락할 거고 미국 증시는 조금 올라가겠죠. 개인 투자자들 삼성전자 팔아서 엔비디아 간, SK 주식 팔아서 엔비디아 간 그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벌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증시를 완전히 죽이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곧 죽어도 코스피 5천 얘기를 하잖아요. 코스피 5천 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증시 부양을 해야 되고 국내 시장에 거래세를 완화한다든지 뭔가 조치들을 취해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내놓는 것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야. 증시 죽이는 정책 내세우면서 증시 5천까지 올리겠다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식 모르는 사람들, 저같이 주식 안 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는 얘기인데 매일 주식하는 1,000만 명 넘는 소액 투자자들이 이걸 모르겠어요? 이 거짓말을?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에다가 이 거래세 올리고 이 대주주 제한 내린 이 정책을 주도한 게 진성준이라고 하는 자인데 정책위 의장 더불어민주당. 이 자가 예전에 이런 그 주장을 했답니다. 저는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누리꾼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경제도 모르면서 무슨 정책위장을 해. 야, 오늘 장 보고 느낀 게 없냐? 다 망쳐놓고 나서 무슨 코스피 5천이야. 세금 2조 5천억은 1년 안에 1년 내내 걷는 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증발해버린 116조는 하루 만에 증발한 거예요. 저 이재명 것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이런 짓거리들이에요. 이거는 시장 죽이겠다고 아예 작심하고 달려들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액 투자자들이 진짜 좀 이제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됐으니까 좀 생각들을 하세요. 내가 도대체 왜 이재명이를 찍었는가? 다시 돌아보시라고. 뭐 장까지 지지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손가락 장 지지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고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정론 1심이었습니다.